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옆 동네 남양주에서 태어났고요. 양평에는 제 시집에 선산이 있어서 서정면에 자주 오고 갑니다. 그래 오랜만에 그래도 양평을 왔는데 저녁 이렇게 늦게는 아마 처음 온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스웨덴 학교에 인연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저도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총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스웨덴 학교가 뭐냐 많이들 물으세요. 학교 하면은 건물을 우선 떠오르고 여러 가지의 그 인스티튜션이라는 그 구조 내지 기능이 갖추어진 것으로 알지만 저희는 이제 교과 과정을 얘기하는 건 다 아시죠. 근데 특별히 스웨덴 학교,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스웨덴 학교라는 상징적 이름을 붙여서 시작을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야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또 여러분들의 민초의 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힘이 합쳐져야지만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진정한 복지국가는 지방 단위에서 주민 참여, 자치가 실현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절대로 하향식 복지국가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스웨덴을 모델로 삼아서 어떻게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이루었나, 우리 한국형 복지국가는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그 문제 제기를 6강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강의는 물론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2시간 이야기를 나누지만 원래의 의미는 저희가 얘기하고 들으시고보다는 문제의식을 일으켜드려서 그래서 현장에서 발견되는 혹은 공유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뒷받침해 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강의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웨덴 학교는 6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복지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서비스 제도, 소득보장 제도, 그리고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평등, 이 평등을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가족정책 성평등 이 과정을 다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복지 교육하고 다른 특별한 것이 바로 이 뒤 5강, 6강에 있습니다. 근데 5강은 지역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좀 변하기도 합니다. 도시 재생과 복지국가를 다루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민주시민교육 혹은 민주시민과 거버넌스 그리고 끝으로 바로 갈등, 우리 이웃과의 갈등, 이해관계에서 생겨지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사회 통합이 복지국가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제6강으로 복지국가와 사회통합을 다룹니다. 복지국가 이해,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을 다시 보다 했습니다. 국민의 집에 대한 이 개념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 강의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한 말씀 드리면 국민의 집은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 집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복지국가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냥 지나갈 수는 있지만은 이게 어떤 장소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린이집, 그죠? 어린이집.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육사가 남자고,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셔도 돼. 안전교육, 일터에서의 안전교육. 이제 상징적으로 스웨덴은 성평등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순한 그 평등 가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엄마와 아빠가 집안에 같이 있듯이 사회에서도 자기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린이집 보육사를 균등하게 고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다시피 통합사회의 그 면모를 볼 수 있죠. 스웨덴은 지금 한국과 같이 대단히 그 호모지니어스한 단일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민자들이 거의 17%에 해당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상징적으로 피부가 다른 아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상징적으로 스웨덴 사회가 얼마나 자유스럽고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평등, 간단한 사진이지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해요. 아마 이 중에서 혹시 사회복지를 전공하시거나 혹은 관계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아무도 안 계십니까? 네? 네. 어떤 일을 하세요? 공직에 있습니다. 아, 네. 일반적으로 복지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다루려고 하는 복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성공시킨 스웨덴 사례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실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이 대부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역사부터 정치, 정책, 행정 등을 살펴보고 바로 이 두 가지 이론과 실체를 들으시고, 짧은 동안이니까 아주 저는 수박 겉핥기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지역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첫걸음을 디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6회에 걸쳐서 강의, 오늘부터 6회에 걸쳐서 이 마지막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도 보시고 지금 나눠드린 자료도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께 책이 나갈 겁니다. 바로 스웨덴 학교 교재를 담은 좀 더 자상하게 쓴 책이 지금 프린트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조금 늦어진 거 다음 주부터 배포가 될 거고, 오늘만 이런 지금 PPT 폼의 프린트물을 받으셨으니까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다음 주에 배포되는 자료를 자세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대충만 지나가더라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나 여러 가지 의문 혹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의제들이 있으면 종강까지 그런 거를 좀 모으셨다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토론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어요. 복지란 무엇인가? 보통 복지는 이 사전적 해석입니다. 행복한 삶, 그죠?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정부로부터 혜택을 요구하고 많은 지원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말은 사실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려면 조건과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똑같은 여건이 갖추어져도 개개인이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좀 비슷해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복지의 이 한문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 복자, 복복자에는 대단히 재미있는 우리 이 동양의 전통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데, 보일시변의 날일 입구 바전, 여기에서 바전은 오늘날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일터죠. 노동, 일터, 직장. 여기에서 거둬들인 소득을, 과거 같으면 물론 식량이겠지만 그것을 먹되 어떻게 먹는가. 한일은 여기서는 고르다는 뜻입니다. 나누어서 다 고르게 먹는 이것이 행복이에요. 우리 원래의 복복자는 그렇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혜는 옆에 정지지자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중용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편성과 이웃과 함께하는 연대적인 의미를 우리 동양 언어의 복지가 그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지는 사회를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나만의 복지가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의식주와 돌봄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서 개인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위험이란 무엇인가? 사고, 질병, 노령, 실업, 빈곤 등과 같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안전망이라고도 하고, 사회복지를 하는 데에서는 1차적 사회안전망, 2차적 사회안전망, 3차적 이렇게 분위별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회안전망이 촘촘한가에 따라서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낙오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 복자에서도 보시다시피 일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죠?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사회가 뒷받침해서 올려놓는 이런 안전망을 사회복지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국가는 정책으로 운영을 하죠. 그 정책은 국회에서 입법화되고 제도화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정부가 하죠. 그것을 우리는 행정이라 하는데, 특히 사회복지 운영에 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이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모두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2020년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도 아직도 중앙 집권적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한, 이렇게 다양한 4천만이 넘는 국민이 사는 다양한 욕구를 중앙에서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있는 것인데 아직 그 권한이 지방정부에 없는 것을 문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잘 짜여진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사회 정책을 잘 만들고 그것을 하나의 국가 운영의 목표로, 가장 중요한 운영의 목표로 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나중에 보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은 좀 쓰시죠. 제가 너무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자꾸 복지하면 국가 예산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예산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스웨덴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왕에 복지국가를 얘기한 김에 복지국가의 기원을 잠깐 보겠습니다. 복지국가는 그러니까 인류가 공동체를 형성한 이래로 복지라는 개념은 이런 언어를 사용했든 안 했든 복지라는 개념은 공동체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설사 다른 용어로 사용했더라도. 그러나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국가가 운영의 목표로 삼을 때 이게 이제 복지국가인데 이런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19세기 말부터 서유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800년 말부터 중하반기부터. 그래서 사회적 보호의 기본적 장치를 국가 주도로 하는 거.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단어는 194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시작한 건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가 왕성해지면서 노동시장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때서부터 국가가 그대로 두고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국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서유럽에서 시작한 복지국가는 실질적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대단히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스웨덴이 왜 모델로 잡히냐 하면 바로 이런 기원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보호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대상자도 전 국민을 어우르는 이렇게 보상 수준과 범주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바로 이 보상 수준과 범위가 인구 범위를 얼마나 넓히느냐에 따라서 이 복지 국가의 형태가 좌우됩니다. 그게 이제 복지국가 하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더 보시면 알게 됩니다. 우선 그러면은 우리 가까운 우리나라나 동아시아는 어떤가?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 유럽 얘기를 했는데 먼 유럽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한국과 같은 공업국가 신흥공업국이나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지금은 복지국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모든 국가는 어느 정도 잘 산다 혹은 아주 최빈국이 아닌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의 아주 최빈국을 제외하고는 복지국가래야지만 국민을 제대로 행복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한국 같은 이런 그 새로 산업화되고 우리는 계산력이 이게 짧죠? 60년대, 50년대 말부터 뭐 실제적으로는 60년대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래도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갈 만큼 아주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나라인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는 복지를 하지 않고는
이 양극화,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를 견딜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복지국가는 이제는 선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거의 필수같이 돼 있어요. 다만 어떤 복지국가를 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복지국가의 의미를 지닌 사회발전은 1999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도화되면서부터 그 면모를 갖추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학자들이, 사회복지학자들이 동의하는 면입니다. 물론 1960년대 사회보장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보험법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가장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법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단히 구호적, 시혜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복지국가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법은 누구나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낮은 그 기준이 있죠. 소득 수준이 거의 없거나 부양가족이 약할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보호를 해준다 하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보편적인 대단한 선포적인 선언적인 그런 법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 시기에 제가 바로 대통령을 모시고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국도 1990년대 이래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 발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일본은 우리보다 한 5, 60년, 반세기가 앞섰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사실 일본이야말로 보수 정당이 역사 이래로 가장 길게 정권을 잡았지만 복지제도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모든 면에서. 거의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많이 일본 거를 따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복지국가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가.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복지국가가 웬만한 나라는 다 복지국가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것이 아니다. 나라마다 다르다. 그래서 그 복지국가의 내용을 보면은 각 나라의 목표 수준과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 개별 국가에 따라서 특징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을 복지체제라고도 얘기하는데 복지체제라고도 하고 복지유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유형은 기본적으로 복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복지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이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복지 대상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혹은 가난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느냐 혹은 일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느냐 크게 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이 복지국가 유형이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는 조합주의 모델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보편주의 모델이라 하고 세 번째는 자녀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보편주의 모델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보편주의는 복지국가 하면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선별적 복지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조합주의는 사실 이거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그래도 자상하게 보십시오. 제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세 개의 유형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사 하는 데에 의도가 있습니다. 조합주의 모델이라는 것은 모든 노동조합원이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일하되 조합원이 됐을 때. 그럼 우리나라 경우는 어떨까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조합원만 한다고 했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해 보이죠. 그러나 이제 유럽에서 조합원이라 하면 물론 노동조합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 퍼센테이지는 20%가 안 되거든요. 10몇 %뿐이 안 되니까 아무리 정규직이라 해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은 거의 90% 등록을 합니다. 바로 이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 혜택 때문에. 안 그러면 차별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 보험 드는 것을 조합회원으로서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제 서구 유럽, 특히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고요. 그래서 기여한 만큼 보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낸 만큼. 이해가 되시죠? 보험 일반 보험하고 똑같죠. 돈을 얼마나 보험료를 많이 냈냐에 따라서 보상받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보장형 복지 모델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편주의는 이것과 다르게 바로 북구에서 더욱 그 내용이 발전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서구에서 조합주의를 시작한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북구에서 특히 스웨덴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보편주의 모델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모든 시민을 아우르고 모든 시민, 조합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실업자도 다 해당되는 것이고 비정규직은 물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닐 자격이 있으며, 그죠? 그게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10조의 기본권에 제일 먼저 선언하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에 그걸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 자유권을 갖고 있다. 천부적 자유권이라는 건 자연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서 그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국가 이념에서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유권이라 하면 거기에는 더욱이 또 하나는, 자유는 절대로 불평등 사이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데 억압을 당한 사람이 자유를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평등 가치관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두 번째 나오는 헌법의 선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지니는 시민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민권, 바로 자유를 누리는 공민권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공민권이고, 정치권, 이것은 참정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권이 있고, 세 번째가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조금 낯이 서르실 수도 있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정치권과 공민권가만으로는 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불평등 문제가 산업화 이후에 크게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권은 줄여서 사회적 기본 권리, 이런 것을
다 합친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보편주의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나눠주는 것, 이 말은 옳지 않은 정의입니다. 보통 보편주의 하면 그냥 정액, 똑같은 돈을 누구에게 나눠준 거. 물론 어떤 경우에는 방법론적으로 보편주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아동수당이 우리 시행되고 있죠? 아동수당, 누구나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10만 원씩 매달 받죠. 이런 것도 보편적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는 조금 다른 의미면서 바로 시민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의 보편주의.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합주의냐 아니면은 보편주의냐는 결과적으로는 재분배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분배를 다시 만드는 이런 그 사회 정책에 의해서 분배가 다시 이루어지는 둘 다 훌륭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극심한 불평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이게 이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참 훌륭한 정책이죠.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국민이 잘 살고 국민이 건강하고 국민이 행복해야 국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를 하는 이유입니다. 둘 다 높은 세율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지나가고, 다만 자녀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표적 집단, 즉 선별적 어떤 특정한 집단만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 대부분이 가장 어려운 계층만 지원하는 것이 자유주의 모델입니다. 자녀형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정책에서 선별형을 해야 되느냐 보편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갈등할 때, 선별형은 돈이 조금 드니까 이왕에 같은 돈을, 예를 들면 국가 예산의 1조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숫자가 적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받는 금액이 많게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나은 혜택이 아니냐. 혹은 어려운 사람 자체도 나한테 들어오는 파이가 많아질 테니까 그게 더 이득이다 해서 선별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건 있지만 문제는 빈곤층으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계층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우리가 꼭 자루대듯이 당신은 잘 살고 당신은 못 살고 이렇습니까? 인구 분포를 보면 양극이 있지만 거의 다 중간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그림에는 없지만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인구의 다수가 밑으로 내려앉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유형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쪽을 가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가, 혹은 나를 위해서도 좋은가. 복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가 보호해주는 사회 안전망. 사회적 위험, 질병, 사고만 보더라도 노령은 뭐 누구나가 겪는 거고, 이 자리에도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여기 양평은 대단히 젊으세요, 대체적으로. 그러나 노령은 누구나가 겪는 거고, 질병, 사고, 재해, 이건 뭐 허다하게 들이닥치는 일에서 하루아침에 나고 떨어질 경우에 기초 생보자가 아닌 사람들, 이걸 차상위 계층이라 하죠. 혹은 우리나라 불평등 수위를 얘기할 때 5분위로 나눠서 맨 아래층이 인구 전체의 그 소득의 최하위층 20%를 이제
1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분이 3분위까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 2분이 거의 지금은 1분위로 막 떨어지다 올라갔다 이럽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국민이 사실은 어느 사회나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모델은 최하위층만 보호를 받는 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제 이거거든요. 이것이 세계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가 나누어진 것을 보면은 제가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이제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서 음미해 보십시오. 이 편은 국제 비교표로서 사회복지 지출 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이든 사적이든 내가 사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비용, 여러분들이 의료보험, 국민보험 말고 국민의료보험 말고 사적으로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암보험 같은 거. 그걸 이제 사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사적 복지 비용이죠. 혹은 뭐 사망보험도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 상해보험 들으신 분, 이런 게 다 사적 보험입니다. 그런 것까지 합쳐서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순공공사회지출, 이것은 국가가 완전히 국가가 사용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공공사회지출 비용이라는 건 세금을 제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이 퍼센테이지는 그 나라의 각 나라의 GDP와 비교해서 비율을 얘기한 것입니다. 국가 생산 경제 발전도를 보면서 스웨덴은 22%에 비해서 독일, 대표적으로 독일을 보면 23% 비등하죠. 북유럽과 스웨덴이, 서유럽이 비등합니다. 그런데 미국, 바로 자녀형 미국은 얼마냐? 20%. 공공사회 지출만 보아도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도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녀형도. 그런데 이쪽의 사적 지출과 공공 지출을 합한 거를 보세요. 합한 거를 보면은 스웨덴은 24.5%, 독일은 24.8%. 둘이 비등하죠, 여전히? 미국은 30%. 왜요?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개인 보험료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합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GDP의 30%의 복지 비용으로 써요. 스웨덴은 24%뿐이 안 써. 독일도 25% 내외.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냐, 국가에서 쓰느냐? 물론 국가에서 쓰는 것도 일정한 세금에 의해서 쓰는 거죠.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십니까? 이 세 가지 유형을 이 도표가 대단히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세금을 조금 내기 때문에 국가가 이 정도만 해주는 거고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보험료, 교육비용, 주거비용, 여러분들 그거 계산 안 하시죠?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유형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 이 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빈곤율은 어떤가? 이거를 보면은 이 숫자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장 작은 빈곤율, 가장 높은 빈곤율이 가진 나라가 미국형, 자녀형이다. 제가 자칫하면 어떤 그 특정한 나라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영미권을 그렇게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현재 한국 복지 많이 발전됐어요.
99년에 시작이 됐다 하지만 지금 벌써 19년이니까 20년이 지났죠. 20년 동안 그래도 대단히 많이 발전이 돼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실질적으로 서유럽이 모든 서방 국가들이 발전한 그 수위를 보면 경제 성장에 따라서 복지 국가 발전은 기가 막히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은 경제 성장에 비해서 아주 뒤떨어진 편이에요. 지금 한국은 대단히 문제가 되는 여러 면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한국 이 사회학자들이 유형화를 굳이 한다면 한국의 복지 체제는 독일식 조합주의와 비슷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정규직, 여성들 특히 전혀 사회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가입된 사람들만 한해서 조합주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독일같이 재분배 효과가 있냐? 안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소득보장과 사회 서비스, 복지국가 내용 중에 사회정책 내용 중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사회 서비스가 대단히 미약하고 행정의 비효율성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남유럽형과 비슷하다. 남유럽형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신문지상에서 몇 년 전만 해도 한참 떠들었는데요.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물론 이탈리아는 물론 서유럽입니다만은 그리스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래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리 복지국가에서는 안 돼. 그리스처럼 될 거야 이러잖아요. 왜? 바로 우리가 남유럽형에 가까웁니다. 바로 국가 부도가 날 만큼 파산지경에 이르는 그리스는 이 남유럽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주의도 제대로 아니고 보편주의는 물론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지 유형에 따라서 그 복지 운영의 결과가 실패냐 아니냐 하는 차이지 복지 국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려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몇 가지만 보시죠. 소득 양극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최하위 1분이 20%가 최상위 5분이 소득 차이가 5배가 난다. 이 격차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가는 운영상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국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자녀들의 사는 수준이 점점 달라진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사는 게 너무 격차가 벌어진다. 부모로서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둘 다 비등하게 갈 수 있을까? 똑같은 걸 원하지는 않죠, 누구든지. 그러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될 바로 의무가 복지 국가형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착화되어가는 저출산 문제. 양평은 지금 고령화가 다른 데보다는 좀 높더라고요. 그렇죠. 저 의회 계신 분, 우리 공직에 계신 분. 노인 그 부양 비율이 26%인가 이렇던데 전국적으로 보면 14%뿐이 안 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대단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요. 저출산 인구 절벽 현상,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그 자체보다 왜 그렇죠? 저출산 문제는 노동 인력이 이제 앞으로 출산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0.98. 그러니까 2명이
한 아이도 못 낳는 그런 수준.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수준에 가면은 이제 대단히 인구가, 보통은 인구 구조를 그릴 때 이렇게 항아리처럼 돼 있어야지 정상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연령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고 제일 위가 고령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런데 이제 우리는 항아리가 아니라 피라미드 거꾸로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우선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져서 어떤 산업 발전에 대단한 저해가 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노동자들이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로 돌아가야죠.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 동력이 모자라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거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허점, 비효율성이 대단히 많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고비용의 교육제도가,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로 복지는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적 기본권인데, 그런데 이것이 골고루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상이 이제 한국의 지금 오늘날의 현주소입니다. 진위계수를 봐도 이 진위계수라는 거는 이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스웨덴은 0.22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합소득 진위계수를 보면 이것은 대단히 그 불평등이 심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복지 제도가 그동안에 그래도 걱정하는 것보다는 많이 발전됐지만 그 발전 자체가 사실 비효율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19년 예산만 보더라도 복지 노동 예산이 한 35% 정도 됩니다. 급격한 급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만 증가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지국가를 공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국가의 중요한 주체죠. 그죠? 국민은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주체인데, 국가가 살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들이 책임감을 갖고, 거의 국민의 의무나 마찬가지야. 이걸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산만 증가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 예산조차 증가하지 않고 이 많은 돈을 다른 데 많이 썼다.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는 국민을 생각하는 거니까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복지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그럼 바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웨덴은 어땠는가? 스웨덴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스웨덴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사실 다 겪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겪었고, 인구 감소, 급감 현상도 겪었고, 경제 위기도 겪었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스웨덴이 반세기 만에, 스웨덴도 반세기 만에 평등국가, 민주국가를 이루었, 그 내용을 아주 짧은 동안에 한 나라의 역사와 정치, 경제사 혹은 사회사를 30분 안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대단히 정말 미안스러운데, 그래도 최대한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이 그럼 어떤 나라이냐? 스웨덴이 어디에 있는 건 다 아시죠? 북쪽에 대단히 스칸디네비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로서 우리나라 면적의 남한의 4배 정도 돼요. 그런데 인구는 서울 인구와 비등하고, 스웨덴은 1900년, 그러니까 1800년 말기까지 혹은 1900년 초반기까지 우리나라 2조 말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유럽에서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업 시대에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부 농업에 의해서 국민이 먹고 사는데 기후가 나쁜 관계로, 그리고 농업 시대에는 사실 인구 수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수가 많은 집안이 잘 살던 그런 시대에서는. 그런데 워낙에 기후가 나쁜 이유로 스웨덴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 초기까지 인구가 불과 400~500만 분이 안 됐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미주로 이주를 갔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럴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일단 나라의 기조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징적인 이야기가 이제 국민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집이라는 것은 제가 국민의 집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 집은 한 정치가의 국회 연설 제목이었는데 바로 한 정당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스웨덴 국가상을 두고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의 그 제목 이름이 국민의 집입니다. 그랬을 때 내용이 누구나가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연설을 했어요. 이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읽어보십시오. 다 이해가 너무나 공감이 되시는 이야기죠. 바로 국가는 이런 훌륭한 집안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독식하는 어떤 그룹도 있어서는 안 되고 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집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민주주의는 선거권, 참정권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모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가 일할 권리가 있고 일하면 같은 일을 했으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여성과 남성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아동이라 어린아이라 해서 인권이 무시돼서도 안 되고 특히 장애인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철학과 가치관을 심은 국민의 집이라는 연설문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복지국가가 시작된 시초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부분적인 그 정책은 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복지국가 태동은 1928년 이 연설로부터 시작해서 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바로 페레 알빈 한손이라는 국회의원이 사회민주당 당수였는데 대표였는데 28년에 이 연설을 함으로써 32년 선거에서 다수 집권당이 됩니다. 국민들이 그 연설 하나에 정당, 집권당이 역사 이래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스웨덴은 46년 동안 3인당이 집권을 하면서 복지국가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복지국가의 태동이 물론 여기에서는 한 정치가가 그 나라의 비운을 생각을 하고
혁명적으로 내놓은 정책안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됐다 해서 모든 나라가 성공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1960년에 4.19를 겪었습니다. 정치에 의해서 된 건 아니지만 국민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했어요? 아니죠. 바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정치가들이 어떻게 했는가. 제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정치가들이 어떤 해안과 어떤 사고, 어떤 철학,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뜻은 다 비슷해요. 우리나라 정치인이라고 안 해보고 싶겠습니까? 다.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는가, 국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웨덴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스웨덴은 똑같이 빈부격차가 심했고 특히 유럽의 계급사회는 동양의 계급사회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여러분들 레미제라블 영화는 거의 다 많이 보셨죠? 영국 그 시대에 얼마나 그 빈곤층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왕족이나 일부 계층 외에는 거의 다수의 국민들이 못 살 그런 시기였는데 그것을 혁명적으로 이제 바꿔가기 시작을 하는데 스웨덴의 특성이 바로 혁명이 아닌 그야말로 폭동이 아닌 정책으로서의 혁명을 일으킨 그것이 또 특성입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들어가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표적인 그 지도자들인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지도자는 바로 우리가 인용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논쟁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거의 10년 전부터 대단히 대두가 됐는데 스웨덴은 이미 제2차 대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나눠드리는 다음 주에 나눠드리는 그 교재를 보시면은 조금씩 그 스토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해안적인 역할들을 이 정치가들이 했는가. 물론 스웨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이름을 내놓지만 사실 이거는 스웨덴식은 아니에요. 스웨덴은 절대로 어떤 한 개인을 훌륭하다고 칭송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한국식으로 이 양반들이 총리를 했고 수상을 지낸 양반들이니까 대표적으로 내놓지만 대부분이 이 사람들 밑에는 대단히 중요한 내각의 훌륭한 분들이 하나 한 사람 협동적으로 일을 해왔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게 합의 문화를 극대화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만 드리면 목요 클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재계의 대표들과 노조 대표들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수상이.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절대로 복지국가는 경제 성장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제인들을 적대시해서는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목요클럽이라는 문화를 만듭니다. 근데 이 위에서도 그 유명한 사례가 또 있어요. 스웨덴에서 합의문화 하면은 살츠쉐바덴 협약이라는 유명한 협약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1930년대 이루어졌고 이쪽은 렌마이드너 모델이라고 해서 이건 노동시장 정책에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동일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비정규직도 이왕에 같은 직종이면 거의 비등한 월급을 받게 하자.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월급을 받게 하자. 이런 것이 이미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합의를 만들어낸 정치가들이라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정치가들이 유명한 분들이 있지만 이제 이 정도로 역사를 좀 얘기를 하고요. 스웨덴이 사실은 유럽에서도 유명한 게 3번에 걸쳐서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1998년 기억 다 아시죠? IMF. 스웨덴에서 가장 IMF와 비슷했던 것이 1990년대 초 금융위기입니다. 똑같이 미국의 모기지 현상이 스웨덴 시장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 모기지 뭐 여러 가지의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은 어떻게 보면은 인재라고도 보지만 거의 자연재해 비슷하게, 그러나 물론 인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노리는 그 투기 자본들이 아주 시장의 어느 나라든지 약점을 보면서 치고 들어가는 게, 그게 대단히 무서운 투기 자본가들의, 그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스마트한 돈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범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당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IMF 일어난, 지금 뭐 그 내용을 IMF가 왜 일어났나를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유는 다릅니다. 스웨덴이 이런 그 경제 위기를 겪은 이유와 원인과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은가 하고는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주범은 똑같았어요. 투기 자본가들이 양쪽 시장을 친 겁니다. 그랬었고, 그래서 아주 대량 실업이 일어나면서 스웨덴이 우리나라 신문에 대단히 크게 많이 났습니다. 이제 복지국가 망했다. 스웨덴도 별 볼 일 없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2008년에 또 리먼 쇼크 계기로 3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약간의 세출 삭감도 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탈 위험이 높은 층에 대해서도 아니지 여러 가지 삭감도 했으나 이럴 때일수록 스웨덴 국가는 사회정책의 강화,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투자를 오히려 더 많이 했습니다. 이걸 우리 부모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세요. 국민의 지배 철학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스웨덴은 그 문화를 이미 지키고 있어요. 집안이 벼랑간에 사업하다 망했다. 이랬을 때 부모의 입장에선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됩니까? 진정한 부모라면 가장 어린 약한 자녀를 먼저, 이것이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그러지 않아요. 일단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안 많아요. 우선 돈 먼저 벌고 참어, 굶어, 학교 보내지 마. 놀던 거 다 끝쳐.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일단은 건강하고 이런 애들은 조금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어린 아이 혹은 아픈 자녀는 잘 먹이자. 이게 두 가지의 집안이 다른 것처럼 스웨덴이 택한 게 이제 후자를 택했다는 얘기. 이제 그런 식의 3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그러나 스웨덴은 복지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킵니다. 복지 제도의 특징을 보면 바로 어디에 중점을 두냐? 노동시장 정책에 대단한 중점을 둡니다. 복복자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복복자의 마지막 변이 뭡니까? 발전, 노동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웨덴의 사회정책은 복지국가 가치관은 노동시장 정책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선 왜? 일하는 장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이런 공평성, 정의, 이것을 평등이라고 할 수 있죠. 정의로운 사회, 이것을 노동시장에 가장 깊이 작동되도록 했을 때 일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의욕도 있고, 그죠? 그래서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대단히 노동시장 유인 정책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쪽으로